네, 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네, 오늘 그 국어 교재연구 및 지도법 6주차 강의를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시간이 이제 10시, 10월 6일 9시 17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어제 저녁에, 어, 그 아이브가 장원영이 못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 제가 접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그래도 이제 뭐 영따, 네. 저도 뭐 이렇게 크게 관심은 없지만 그 영따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분들 오시고, 그래도 볼빨간 사춘기도 오시고, 그죠? 저는 볼빨간 사춘기를 진짜 좋아해서, 그,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6주차 강의는 이 비대면으로 이제 제가 녹화 강의로 진행을 할 건데요. 간단하게 한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한 두 개 정도를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국어교육론 영상도 한 뭐 그 정도로 한 짧게 두 개 정도 찍어서 올려드렸었는데요. 뭐 그거랑 거의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내용 자체가 이제 국어과 교수 학습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도 이 국어 교육론에서 수업을 한번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수강생들이 겹치는 분들이 좀 있어서 어, 이 내용은 그 국어 교육론에서 다루었던 그 교재 중심의 국어 교수 학습 모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하고, 또 이제 여기서는 요약집하고 그 논문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뭐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내용의 컨텐츠는 거의 유사하지만, 뭐 직접 교수법 그때 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유사하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텍스트들로 또 이제 중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 국어 교재 연구비 지도법에 입각해서 그 과목명이나 그 주제가 국어 교육문이랑 조금 다르죠. 그래서 저희는 교재를 어떻게 연구를 하고 활용을 할 것이냐, 또 지도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전면에 드러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국어과 교수 학습인데요. 국어과 교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육학에서 여러분들이 교육공학이나 뭐 교육공학 및 뭐 수업 설계 뭐 이런 과목들도 있고, 또 이제 요즘에 최근에 뭐 이런 패들릿을 활용한다거나 또 뭐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수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업의 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교육공학이라고 하는 전공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할 것이냐, 또 어떠한 이제 교재나 이 지도법을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국에는 교육공학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뭐, 저희 이제 교육학과에 교육공학 세부 전공으로 교육공학도 있고, 또 우리 학교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곳에서도 교육공학을 엄청 이제 좀, 교육학과 안에서는 하나의 이제 좀 주류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사이즈가 큰, 하위 분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또 실습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교육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계가 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 국어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뭐 우리 저번에 독서지도 모형이나 독서지도 전략 이런 것들 뭐 오타투성인 파일을 제가 하나 드렸었는데요. 그런 내용들 역시도 떻게 보면은 교육공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큰 범주 안에 하나의 뭐랄까요? 하나의 지류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교수법이나 교육공학의 일반론적인 이야기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이 국어과에 국한해서 우리가 의사소통 교육이라든지 문학 교육이라든지 문법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국어과 교수 학습의 특성에는 무엇이 있나요? 무엇이 있을까요? 국어과 국어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의사소통 교육이다. 또 문학 교육이다. 문법 교육이다. 결국에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뭐 예술적인 차원, 우리 뭐 인문학적인 차원의 뭐 그런, 조금은 그 고차원적인 뭐 삶의 질을 보양하고 뭐 정서, 뭐 타자 이해 뭐 이런 가치들을 쭉 내세우는데요. 그런 것들도 뭐 마찬가지고 수사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의사소통의 그런 뭐랄까요, 뭐 유창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작용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국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문법이라고 하는 것과 문학, 그리고 좀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약간 양념처럼 들어가는. 그래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항상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에서부터 파생되는 특성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래에도 좀 나오니까 일단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이제 국어 수업이라고 하는 것에 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좋은 국어 수업이 지닌 특성에는 무엇이 있나요? 핵심 질문 1-1이 굉장히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1-2는 좋은 국어 수업이 지닌 특성. 그래서 이 국어 수업이라고 하는 것에 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교수 학습 그러니까 어떤 교육의 맥락이나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이 교수 학습의 환경 안에서 우리가 좋은 수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한 12가지 뭐 그런 것들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뭐 학습자가 중심이 돼야 되고 뭐 교수자의 뭐 전문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또 뭐 학습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합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국어 수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다음에 핵심 질문 1-3에서 국어과 교수학습 설계 시에 고려해야 할 항목들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핵심 질문을 조금 이 핵심 질문에 답을 잘 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 국어과 교수학습의 개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어과 교수학습의 특성인데요. 자,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교사와 학생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국어과 수업에서의 상호작용은 교사, 학생, 언어 텍스트의 상호작용이다. 물론 이 영어라든지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모든 뭐 텍스트북에서 교과서도 제공이 될 것이고 또 이제 다양한 수업의 자료들이나 이제 선생님들의 학습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제공이 돼서 그거 각각이 하나의 텍스트가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 언어 텍스트라는 것에 좀 중점을 두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 표상하고 있는 그 의미, 그 기의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표와 기의로 나뉘었을 때 우리가 글자로 쓴다고 다 언어 텍스트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기의적인 측면에서 사회 문화적인 현상을 다루는 것이 사회고 문화뿐만이 아니고 뭐 지리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뭐 이런 사회과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이 언어 능력 그리고 우리가 언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콘텐츠를 다루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뭐 아여, 어여 이런 문자 언어로 기재를 했다고 해서 그걸 언어 텍스트로 보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많은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언어 공동체, 단어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상과 정신, 또 그런 이제 말 그대로 언어학 이런 것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 위치를 해서 이 3자 간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언어 텍스트는 언어 활동에 관한 교사 학생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잘 갖추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한데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불러일으켜라.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교재 연구 및 지도법이니까 교과서의 구성이라든지 그 구조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 교과서를 보시면, 도입부가 맨 처음에 나와요. 뭐, 대단원 도입부, 그 안에 이제 소단원 도입부가 또 나오고요. 그러면 이 도입부에서는, 지금 이 단원이 가지고 있는 학습 목표라든지, 이 단원에서 교육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출판팀의 집필진의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부 학습 목표들이 이제 제시가 될 건데요. 그 세부 학습 목표들이 어떻게 독자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지 첫 단계가 단원의 도입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 단원의 도입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많은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교과서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좀 담보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 이제 뭐 저야 뭐 이론을 하는 연구자지만 뭐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 됐을 때도 교과서에 있는 도입부를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뭐 그것도 그 가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도입부를 새로 구성해 보는 활동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도입부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교사도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쳐야 되는 대상을 처음 소개하는 자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몰랐다, 뭐 기존에 뭐 알았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처음 접하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첫 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학습 내용이 이 학습자에게 다가가는 첫 인상일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이냐,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좋은 언어 텍스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이 뒤에 가면 학습 활동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입부, 네, 본문, 그다음에 학습 활동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학습 활동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그 틀이 짜여져 있어서 예를 들면 1단원에서 하나의 교과서에서 1단원에서 그냥 5단원까지가 있다면 그 1단원의 1-1의 학습 활동은 1, 2, 3, 그 다음에 1-2의 학습 활동도 1, 2, 3 대부분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그 텍스트 자체가 뭐 복합 텍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4번까지 읽고 5번까지 읽고 그럴 수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해하기, 그러니까 확인하기죠, 확인하기. 그 다음에 적용하기. 그 다음에 뭐 창의적인 다른 상황에 뭐 조금 더 이게 그 뭐랄까요, 좀 창조적으로 융합해 보는 크게 이제 이렇게 세 단계로 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본 텍스트에 대해서 본문을 학습을 했으니까 본문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를 했느냐 그게 첫 번째 학습 활동에 주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 추론적 읽기라든지 비판적 읽기의 과정을 거쳐서 뭐죠? 이 저자가, 글을 쓴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뭐 주제를 찾아보자라든지, 숨겨진 주제를 찾아보자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심화해서 정리를 하는 하나의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적용 및 응용하기 해가지고, 어떤 이제 다른 외부 텍스트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상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1번, 2번, 3번 혹은 4번까지의 그 과정들이 대부분의 소단원에 다 거의 공통적으로 잡혀요. 이 다음에 이제 과제를 할 때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재구성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과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볼 때도 이 학습 활동의 구조나 또 도입부의 구성 이런 것들이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 엄청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렇게 야기될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검토의 그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어 활동에 관한 인지적 문제 해결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것은 이 아주 오래전에 우리 뭐 전후 이럴 때 이제 다 그런 교수법은 끝이 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습자들한테 지금은 뭐 앞으로 나아가는 교육 과정에서는 역량이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인지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을 이 국어과 교재나 국어과 수업에서 좀 함량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듣거나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활동,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활동,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의미를 파악하고 표현하는 활동까지 학습자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처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고 하나의 언어 텍스트를 읽어주고 설명하고
예를 들고 약간 이런 교수법은 굉장히 이제 옛날에 계속 뭐 아주 지금도 기본적으로 이런 교수법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있지만 이런 것들보다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수업을 할 때는 이런 것들보다 조금 더 학습자들이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좀 많이 들을 수 있게, 많이 읽을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이제 그 국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어의 어떤 실습이라든지 국어 실습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엄청나게 많이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으면은 좋은 국어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이제 리터러시라고도 하고 또 이제 읽고 이해하고 그거를 내가 나만의 언어로 내면화해서 나만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혹은 이제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출력해내는 것까지 학습자들한테 다소 좀 시간이 많이 들고 선생님들한테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로 많이 이제 구성이 된다면 무조건 좋은 수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거기에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교사의 전문성이라든지 뭐 시간 투입이라든지 시간 투입의 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긴 하겠지만 온전히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 시수들이 많이 확보가 된다면 국어 역량은 학습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죠. 네. 그다음에 자 언어 속의 문화나 가치의 작용 정보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국어과 교육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우리의 문화의 계승과 창달 뭐 이런 키워드들이 꼭 이제 들어갑니다. 국어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과에서는 당연히 이제 언어 텍스트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어떠한 역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학습자들한테 우리의 이제 정신 문화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뭐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한 우리 한국민의 정신 문화를 여기서 학습해 줄 수 있는 교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문화나 가치의 작용을 통과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거기 안에 가치나 태도, 문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습자들이 좀 주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학습자의 개별성을 고려해라. 이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텍스트나 이런 다양한 교육의 과정, 또 교육의 어떠한 그런 이제 도구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학습자의 개별성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패들릿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 아니면 뭐 메타버스에 어디 들어와라. 제가 뭐 QR코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했는데 갑자기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휴대폰이 없어요. 그럼 뭐 패드 하나 빌려줄게 이런 걸 하지만 그런 것들도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거고 또 이제 그런 뭐 환경적인 측면, 도구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또 정서적으로 학습자들의 수준은 뭐 문해력으로 쳤을 때는 한 중학교 1학년 수준인데 제가 뭐 고등학교 1학년의 수업의 내용을 좀 갖다 댄다든지 아니면 뭐 대학생들의 내용을 갖다 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무리 이제 교수장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위계상으로 모든 이런 지식 체계나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학생들한테 이거 당연히 알겠지 뭐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 수업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습 단계별로 학년 분별로 어떤 내용 체계나 지식 체계들이 정해졌다고 하기는 조금 더 그렇긴 한데 내용 체계나 지식 체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맞춰가지고 학생들과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 적용을 위한 의미 구성 과정. 네,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거, 네, 비고치기는 사고 발달이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며 언어는 사회적 상호 적용 속에 존재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좋은 국어 수업의 특징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심리 속 외의 국어 교육의 이해 거기도 이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가볍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수업 준비와 계획이 철저해라. 수업 목표에 도달해라. 흥미있고 재미있어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교사 학생 상호작용, 또 학생이 이해하고 능률 맞춰라. 이게 이제 개별이죠.
그다음에 수업 모형과 방법을 적용해라.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되어라. 그다음에 수업 자료, 교수 매체 등이 잘 갖추어져라. 평가를 통해 학생의 이해와 흥미를 높여라. 교실 환경이 잘 정비되고, 그다음에 교사가 반성하고 연구해라. 네, 좋은 국어과 수업의 요소, 협동학습을 활발한 의미구성 경험으로 제공해라. 수업과 수행 평가의 상호 의존을 통해 평가의 본질을 지향해라. 여기서 말하는 평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이런 지식의 객관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아느냐, 뭐 몇 점에서 몇 등급이다 이런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이 평가를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이냐, 평가의 본질이 뭐냐, 학습자들이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번 달에 학습한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느냐, 이번 학기에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나아가는 좀 부족분을 보완한다든지 잘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이렇게 심화 과정을 나가는 어떤 진도의 약간 이정표라고 할까요? 지표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들을 이 평가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가 이후에 어떠한 피드백의 과정이라든지 또 교수 학습 과정의 그 이전의 내용들의 평가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평가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대중문화를 수용을 해서 국어과의 외연을 확장하자. 또 인성교육의 실천과 지역사회의 언어 문화를 반영하자. 또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적용을 하자. 이게 이미 이제 2002년도에 이런 이주서 외의 교재에서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2022년이고 곧 2023년인데요. 이런 내용들은 계속 이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중요하게 다룰 수 있을 그런 내용들이죠. 네. 그 다음에 학습과제 해결을 위한 모든 구성 운영, 학습 활동에 대한 체계적 안내와 자료의 효율적 활용, ICT 활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 학생들의 생활 세계를 반영한 수업 구성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어과 교수 학습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는 학습 목표와 내용 선정, 이거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다음에 모형과 절차 계획, 그다음에 활동 계획까지 여기 한번 좀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습 목표와 내용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모형과 절차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형과 절차 안에서 이 학습 활동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학습 자료나 매체는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계획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자 언어, 음성 언어, 시각 언어 편 학습 자료를 뭐 다양하게 활용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평가 계획이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한 지점이 되죠. 평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백워드 설계에서 평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기존의 우리 교사 학습 과정에서 쭉 하다가 이 내용들을 전체 다 평가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학생들이 다가가는 어떠한 그 마인드라든지 이런 수업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목적성이라든지 지향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모형 및 절차인데요. 네, 여기는 모형의 구성 변인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모형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래서 교사 측면, 학습자 측면, 그다음 과제 측면, 이렇게 있죠. 그 상황까지,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맥락으로 보는 건데요. 자, 일단 교사 측면에서는 이 교사가 관심이나 흥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문법을 가르친다. 근데 나는 뭐 신조어에 별로 관심도 없는데 뭐 이런 선생님이 있다면 나는 뭐 그냥 애들 뭐 그냥 노는구나 뭐 나는 저런 말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신조어 수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교사의 관점이라든지 또 흥미나 능력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뭐 신조어의 형성 체계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 선생님이 모른다. 그러면 또 이게 제대로 된 교사학습이 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교사학습의 주안점이 기능이냐, 내용이냐, 사고냐, 문화냐, 여기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모형이라든지 내용이나 결과값들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기능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은 정확한 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 측면도 마찬가지인데요. 내용 측면에서 정확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뭐 삶 속에 이렇게 좀 기능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뭐 문법 공부를 했다, 맞춤법 공부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선 띄었어야 됩니다. 요거는 뭐 칠원입니다. 요거는 뭐 용언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당연히 이제 가르쳐 줘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내용적인 측면이라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이거 원하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해요.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뭐 원활한 소통이 안 됐어요. 뭐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 또 초점을 맞춘다는 수업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사고나 문화에 또 초점을 맞추어서 다양한 뭐 교재를 문화적인 어떤 한 텍스트를 가져온다라든지 또 이제 사고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뭐 또 그 색다른 어떤 그 뭐 외국의 어떤 우리와는 다른 언어적인 관점이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온다라든지 그래서 이 교재를 선택하고 수업의 방식이나 수업의 어떤 교재들을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굉장히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교수학습 모형을 얼마나 충분히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체계적인 모형 지원과 수업, 효과적인 수업 정도가 달라지고요. 학습자의 수, 학습자의 능력, 관심, 태도 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아까 교사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또 학생 측면에서도 학생이 또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알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학습자의 개별적인 아주 뭐 디테일하게 한 명 한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학급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이 학급의 약간 학업 성취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또 태도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둠학습이라든지 협동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수업을 설계를 하다 보면 학습자들이 굉장히 좀 잘 안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멘토링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수업 실현을 한다든지, 수업, 교생 실습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학생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신기하고 엄청 이제 뭐 매력 있어 보이고 엄청 이렇게 젊은 이제 대학생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1년 내내 이 선생님한테 그걸 배워야 된다. 혹은 뭐 3년 내내 이 선생님한테 그걸 배워야 된다. 이러면 서로의 관계가 약간 엄청 이제 그렇죠. 좀 익숙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학습자들이 뭐 약간 또 계획이기도 이런 말, 네, 좀 약간 어 그렇죠. 예, 뭐 열심히 하지 않기도 하고 뭐 수업에 흥미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제 이 학습자들을 좀 잘 참여를 시킬 것이냐, 또 한 학급 내에서의 편차가 너무 심해서 잘하는 애들은 막 수업 막 계속 1시간 내내 자기가 발표하려고 그러고 나머지 뭐 한 20명은 관심도 없고, 그 한 명, 두 명이 막 계속 경쟁적으로 뭐 토론을 하고, 이럴 때 이 교사가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느냐. 이런 요인들이 좋은 수업에서 또 교사학습 모형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학습자의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과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학습 컨텐츠적인 측면에서 목표, 내용의 성격 난이도 계열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의사소통 교육을 할 것이냐, 아니면 문법 활동을 할 것이냐, 문학 활동을 할 것이냐. 문학 활동을 한다고 하면 다양한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뭐 현장학습이라든지 뭐 뭐라든지 뭐 작가님 편지 쓰기라든지 뭐 글쓰기 또 뭐 독서 감상문 쓰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설계를 할 수가 있겠지만 또 이게 의사소통 영역이다 그러면은 또 이제 다양한 또 그 교수학습의 모델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상황 측면에서 시간, 공간, 교재. 네, 주어진 시간이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특정 교사학습 모형을 전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주요 교사학습 모형인데요. 네, 직접 교수법 모형이고, 네, 언어 수행에 필요한 학습 내용이나 과제 해결을 명시적이고 단계적으로 지도하는 데 초점을 두는 교사 중심의 교수입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국어의 사용 기능을 효율적으로 습득하게 하는데 유용하다. 기능의 원리를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고 질문해 가면서 나중에 스스로 연습하여 활동해 보겠다. 네, 설명하기, 시범 보이기, 질문하기, 활동하기. 이 네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주요 활동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이 있습니다. 네, 학습자 주도의 문제 해결 과정을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 모형. 학교과와 달리 국어과에서는 가설 검증과 일반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다 했다, 안 했다, 여기에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어떻게 또 따라가느냐 하는 거죠. 그 교사나 친구들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일반화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문제 확인, 해결 방법, 해결하기, 일반화. 일반화하기 과정까지 나아가야, 진정 뭔가 교육적인 가치를 다 모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창의성 개발 학습 모형. 언어 수행 과정에서
사고의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다양성 등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어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답을 요구하기보다는 학습자의 독창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 방법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적합한 방법을 찾아 나갈 거냐, 또 그 방법을 어떻게 수행을 하고 실현을 할 거냐, 이런 측면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아래 창의성 개발 학습 모형에서는 뻔한 대답보다는 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대답들보다는 창의적으로 이 팀 혹은 이 개인이, 이 학습자가 어떻게 이렇게 그 창의적인 모델을 개발하느냐, 기존에 없었던 어떤 다양한 시도도 해보고 다양한 실험도 해보는 그런 학습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성, 평가, 적용하는 이 단계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역할 수행.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한 2010년대 전후로 해서 우리 문학 수업에서 연극 수업이 굉장히 많이 연극 수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관련 논문도 엄청 많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소설을 극화해가지고 이제 각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 너 이제 김첨지 역할 해라. 너 뭐 김첨지 아내 역할 해라. 김첨지 친구 역할 해라. 김첨지의, 갔던 그 주막, 아니면 그 인력거 타는 그 꼬마, 부잣집 아들, 뭐 이런 것들 역할을 한번 해보면서 그 인물들의 본인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정적인 이런 이제 습득이 될 것이고, 이해가 될 것이고,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한 무대 안에서 같이 호흡을 맞춰보면서 나의 체험으로 승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텍스트가 물론 이제 언어적인 요소들이 많이 그 언어적인 요소뿐만이 아니고 뭐죠? 담화, 그러니까 대화체가 엄청 비중이 큰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하기가 또 난이도가 쉽고, 또 이제 그 뭐죠? 그 의식의 흐름이라든지 뭐 인물의 내면 묘사 이런 것들에 조금 중점이 있는 소설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습자들이 좀 각색하기가 힘들죠. 그 대사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혼자 생각하는 것이 주인공이 원맨쇼가 되는 모노드라마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뭐 최연의 광장 뭐 이런 걸 한번 시켜보면 학생들이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명준이에요. 그래서 계속 혼자 그냥 자기의 생각을 입 밖으로 계속 꺼내는데 그걸 다 외우지 못하고 그 교육 연극을 하기에는 적합한 텍스트는 아닌 거죠. 뭐 구보시 일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역할 수행 학습 모형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탐구 학습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자가 언어에 내재된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게 하는 데 초점을 두는 모형.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추출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언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신문이라든지, 뉴스 기사라든지, 뭐, 동영상 뉴스라든지, 뭐, 이런 컨텐츠들을, 아니면 뭐, 예능의 어떤, 뭐, 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별로 이렇게 던져주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어,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합시다라고 하는 대주제를 던져주고, 이 텍스트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끄집어낼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잘못하고 있는가? 어떤 이야기는 또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끄집어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또 이 학습자들마다 생각이 조금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생각들을 좀 교류를 하면서 또 그런 이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더 확장되어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반응 중심 학습 모형입니다. 로젠블레스 독자 반응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문학 작품을 가르칠 때 학습자 개개인의 반응을 중시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작품에 대한 해석이 독자에 따라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도 문학 작품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는 수용 미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미학이라고 하는 말은 문학에만 국한하는 말은 아니고 국어에만 국한하는 말은 아닌데 어 예술,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학문이 미학이죠. 그래서 미와 또 그 반대되는 추라고 하는 그 추함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미와 추를 어떻게 독자들은 받아들이느냐, 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 중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냈다, 작가가 이거를 어떻게 어, 창조해냈다, 어떤 의도를 가졌다,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뒤로
남겨두고 컨텐츠를, 이 텍스트를 독자들한테 줬을 때 각각의 독자가 다 다르게 받아들이는데 그 각각의 독자가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 양상이라든지 그 방식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작품에 대한 해석이 독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반응, 준비, 형성, 명료와 심화. 요 네 가지의 단계가 있을 거고요. 전문가 협동학습 모형. 그래서 여기는 특정 주제를 맡은 학습자끼리 모여서 주제를 깊이 연구하고 원래 수준의 집단으로 돌아가 서로를 가르치게 한다. 이게 우리가 영어로 하면 이제 직소 모형이라는 말을 쓰죠. 직소 모형.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제가 주석을 한번 달아볼까요? 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1조가 있고 이 2조가 있고 여기 3조가 있고 여기 4조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4명씩 이렇게 있는 겁니다. 4명씩. 자, 그러면 자, 여기 어떠한 내용이 특정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바른 언어 생활, 뭐 아니면 뭐 언어와 매체다. 자,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과목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조는 이 언어에 대한 거, 예를 들면 뭐 맞춤법, 뭐 이 조도 언어에 대한 거, 뭐, 뭐 맞춤법, 여기는 띄어쓰기 할까요? 그다음에 이 조는 이제 매체에 대한 거. 요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1인 미디어, 여기는 매체에 대한 거, 뭐 대중 매체, 여기는 뭐 대한 언론, 대한 언론, 뭐 이런 말도 뭐 정의는 엄청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기성 언론, 뭐 이렇게 주제를 만약에 짰다. 마우스가 어렵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네 명은 여기는 이제 맞춤법이고 여기는 이제 띄어쓰기. 그죠? 그러면 여기 이 네 명이 다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요 자리가 1, 2, 3, 4,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잠깐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1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 다 1이 되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2가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3이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4가 돼.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사람들을 다 흩쳐서 여기에 1, 2, 3, 4가 모이게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 맞춤법을 공부한 이 1번이 여기 안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2, 3, 4. 그럼 또 2번은 띄어쓰기죠. 그럼 이렇게 다 지그재그로 다 섞여서 이게 직소 모형이라고 하는 이게 전문가 협동 학습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 이 모집단. 그래서 이거는 여기 있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색깔 좀 바꿔요. 요거는 여기 있는 요 모집단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탐구하기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라라고 하는 거죠. 공부하기. 여기서 이제 공부하기. 요거 지우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다 공부를 하고 와서 다시 이 조로 모입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여기 또 다른 애들끼리 여기 1, 2, 3, 4가 모였었는데 여기 이제 1, 1, 1, 1이 모여가지고 여기 다른 2조, 3조, 4조에서 각각의 애들이 지금 배운 것들이 설명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겠죠. 똑같은 컨텐츠를 공부를 했더라도. 그러니까 또 모여가지고 다시 서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정리를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교사학습의 모형이 있습니다. 참 별게 다 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하면 이렇게 어,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한번 해보니까 엄청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엄청 좀 부담스러워요. 학생들이 또 이 50분에 고등학교 1학년에서 50분의 수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뭐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20분, 30분이 그냥 막 후딱 지나가거든요. 그래 또 애들끼리 막 장난도 치고 막 친구들끼리 섞여서 막 앉아가지고 막 무슨 게임 얘기도 하고 막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 순회 지도를 엄청 잘 해줘야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전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막 교수 학습의 이 환경이 굉장히 막 섞이고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내용을 하면은 엄청 재밌게 학생들은 뭐 재밌고 뭐 흥미있고 그렇겠지만 그 재미와 흥미 안에 이제 오롯이 학습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려서. 네. 자, 그 다음에 지식 탐구. 자, 구체적인 국어 사용의 사례나 자료를 검토하며 국어 생활에 일반화할 수 있는 개념이나 규칙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교사는 여기서 스캐폴딩, 그 뷰어즈키의 그 비계라고 하는 것도 근접 발달 능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줘야 될 것 같고요. 네, 문제 확인, 탐색, 발견, 적용.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익 토론, 요거는 이제 한번 쭉 보면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일단 요까지. 일단은 하나의 자료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국어과 교수, 국어과 수업, 국어과 교수 학습,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모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최민 속의 국어 교육의 이해를 베이스로 이렇게 요약이 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어떻게 이제 실 수업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나 오늘은 뭐 이걸 가르쳐야지. 나 오늘은 뭐 예를 들면 의문의 변동을 가르칠 거야. 뭐 오늘은 뭐 시를 가르칠 거야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오늘은 요 모형으로 한번 해볼까? 오늘은 저 모형으로 해볼까?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리고 요 이제 내용은 생각보다 이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여기 뒤에 이제 허재영 선생님의 국어과 교수 학습 이론의 변천사까지도 요 2006년 논문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전에 이제 근대 계몽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이후의 교수법 또는 학습법, 학습법 지도의 연구의 경향, 국어학습 모형 개발, 교수 학습 이론은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내려가면은 어, 네, 여기 국어학습 모형 개발이죠. 네, 뭐 이렇게 비유까지 이렇게 쭉 있고요. 네, 프로그램 학습법.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 학습법밖에 없나? 네, 여기 이 중에 프로그램 학습법 하나만 이제 설명을 좀 하셨네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사학습 이론 해가지고, 뭐, 다양한 이제 논의들이 좀 많습니다. 이거는 좀 모형, 요 부분, 여기 이제 쭉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36가지, 아니면 뭐 13가지. 이렇게 좀, 뭐, 개괄하는 차원에서 좀 제시를 좀 해주셨고, 이 자료를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거 굉장히 뭐 내용이 뭐 어렵고 그렇지만, 한자도 많고 뭐 그렇지만, 그냥 요거는 이제, 교양의 차원에서, 좀 약간, 부수적인 학습의 차원에서, 한번 그냥 읽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근대 계몽기에서 건국기까지의 교수법, 그리고 교육과정 이후의 교수법,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봐 주시고, 요 글의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요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일단 요까지만 이제 녹화를 하고, 녹화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뭐 시간이 다소 이제 좀 짧긴 하지만 또 이제 다음에 그 제가 그 과제에 대해서 조금 안내하는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제는 어차피 저희 한 11월 1주차부터 좀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서 그죠? 네, 또 그렇게 어, 이렇게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 오늘 저 볼빨간 사춘기, 염따, 뭐, 여러모로 이제 잘 보시고요. 네. 하여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